남장 여인의 사랑. 옛날 중국 절강에 축씨 가문 영대라는 외동딸이 있었습니다. 영대는 공부가 하고 싶었는데 그 당시 여자들은 공부를 할 수가 없었지요. 그래서 부모를 졸라 남장을 하고 유학을 갔습니다. 유학을 간 추경대는 회계에서 온 양산백이라는 사람과 친구가 되었지요. 양산백은 몰락한 가문의 소생으로 진실되고 착한 남자였습니다. 그는 추경대가 여자인 줄은 꿈에도 모르고 그와 우정을 나누었지요. 그러는 가운데 추경대를 향한 왠지 모를 감정에 휩싸이는 자신을 발견하고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추경대 역시 마찬가지였지요. 양산백을 사랑하게 된 추경대는 공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날 차마 자신이 여자라는 고백은 하지 못하고 대신 자신의 여동생과 혼사를 주선할 터이니 양산백에게 자신의 집에 찾아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 여동생이란 바로 자신을 말하는 것이었지요. 내게 나와 똑같이 생긴 여동생이 있네. 자네가 내 여동생과 혼인하면 어떻겠는가? 자네를 꼭 닮은 여동생이 있다면 그만큼 좋은 일이 어디 있겠는가? 내 꼭 자네 집에 찾아가겠네. 이 말을 마치고 서로 집으로 떠난 추경대, 양산백은 그녀가 떠나간 뒤 그녀가 여자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고 그녀의 마음도 알게 되었지요. 그 후 양산백은 추경대의 집에 가서 청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소문난 부자이자 세도가인 집안과 혼사를 맺을 계획을 세우고 있던 추경대의 부모가 그를 내쫓아 버린 것이었습니다. 둘의 마음과는 상관없이 추경대의 혼례는 계획대로 추진되었고 추경대가 그리워 병이 난 양산백은 시름시름 앓다가 결국 숨을 거두고 말았지요. 이 생에서 못다한 사랑, 다음 생에서 이루고 싶습니다. 나를 그녀가 다니는 길목에 묻어주십시오. 부모에 의해 집에 갇혀서 지내고 있던 추경대는 양산백이 죽었다는 소식에 절망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결국 혼례 날이 되어 가마를 탄 추경대가 양산백의 묘 앞을 지나갈 때였지요. 갑자기 가마가 앞으로 나아가질 못하였습니다. 추경대가 가마 밖을 보니 무덤 하나가 눈에 띄었지요. 저 무덤은 누구의 것이냐? 예, 양산백의 무덤이라 하옵니다. 그리운 이의 무덤이라는 이야기에 슬픔에 젖은 추경대는 만류하는 것도 뿌리치고 가마에서 나와 무덤으로 향하였습니다. 그녀가 무덤으로 다가가자 이상한 일이 벌어졌지요. 엄청난 소리와 함께 갑자기 무덤이 반으로 쪼개진 것이었습니다. 추경대는 주저없이 그 속으로 들어가 버리고 말았지요. 그리고 잠시 뒤 2마리 나비가 무덤 속에서 사이좋게 날아올랐는데 마치 한 쌍의 연인처럼 다정하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나비 한 쌍이 그들이 죽어 환생한 것이라고 믿었다고 합니다. 여인과 제복을 얻은 사람. 옛날 김생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집 안이 너무도 가난하여 쓰러져가는 오막살이 한 채를 빌려 살고 있었지요. 그러나 김생의 아버지는 워낙 성미가 늘어진 데다가 주변이라고는 영 없는 사람이라 분수를 지켜 태연히 살아갈 뿐 춥고 배고프다고 하여 지조를 바꾸는 법이 없었지요. 자식을 엄격히 가르쳐 가문을 일으켜 보려고 조금이라도 잘못하는 일이 있으면 싸고 도는 일이 없었습니다. 김생은 나이 18살이 지나
몫이 성을 가진 훈장의 딸에게 장가를 들었지요. 혼인을 하는 날에도 김생의 아버지는 그날 읽을 책을 다 읽게 하였고 신부를 맞아온 뒤에는 정해준 날 외에는 아내와 잠자리를 할 수 없었습니다. 하루는 아버지가 김생을 불렀습니다. 이제 나흘이면 한시기로구나. 조상묘의 제사는 내가 지내야 하겠지만 네가 혼례를 치른 뒤 아직 가보지 못하였다. 내일 새벽길을 떠나 사흘 동안 부지런히 가면 백리 남짓한 길이니 제때가 닿을 것이다. 묘에 가서 제사를 지낼 때에는 반드시 성심을 기울여야 하느니라. 길을 지날 때 여인이나 상여를 만나면 꼭 얼굴을 돌리고 보지 않도록 하여 마음속으로 깨끗이 하기에 힘써야 하느니라. 김생은 귀찮도록 아버지의 훈계를 들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에 길을 떠나는데 아버지가 또 문 밖에 따라 나와 당부하였지요. 먼 길 가며 절대 딴 생각을 하면 안 된다. 꼭 음식을 주의하여 앓지 않도록 해라. 행여 실수가 없도록 해라. 김생은 네네 하며 대답을 하였습니다. 김생이 길을 떠났지요. 배옷에 집신을 신은 그의 행색은 초라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인 대여섯이 비단 안장을 얹은 말 한 피를 끌고 길 옆에 섰다가 넙죽 엎드려 절을 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김생은 빠른 걸음으로 지나쳐 갔습니다. 그러자 하인들은 김생을 베잉 둘러싸고 예를 차리는 것이었습니다. 소인네 영감이 모셔오라는 분부이시니 빨리 말해 오르시지요. 김생은 더듬더듬 말하였지요. 자네들은 리댁 하인들인가? 나는 아무 친척도 없는데 누가 말을 보낼꼬? 빨리들 물러가게. 하인들은 다시 말을 건네지 않고 일제히 달려들어 김생을 억지로 말 위에 올려 태우더니 채찍을 휘둘렀습니다. 김생은 혼이 빠져나간 사람처럼 눈을 휘둥그렇게 뜨고 입을 딱 벌렸지요. 여보시오, 우리 집에는 늙은 부모가 계시오. 제발 불쌍히 여겨 목숨만은 살려주시오. 아인들은 김생의 말을 들은 척도 하지 않고 말을 때려 몰 뿐이었습니다. 한참 만에 어느 집 대문 안으로 몰고 들어가더니 작은 문을 몇 개 지나 안마당에 들어섰지요. 넓은 집 안에 오색 단청이 화려하기 그지없었습니다. 하인들은 김생을 당 위에 올려놓았지요. 당 위에는 한 늙은이가 머리에 검은 비단으로 만든 절풍건을 눌러쓰고 나무 의자에 높지기에 앉아 있었습니다. 좌우로는 머리를 얹은 여종 대여섯이 화려한 옷으로 곱게 단장하고 차례로 서 있었지요. 김생은 무릎을 꿇고 절을 하였습니다. 주인 늙은이는 김생을 붙들어 일으켜 앉히고 인사말을 나눈 뒤 성명이며 문벌이며 나이를 자세하게 물었지요. 김생이 일일이 대답하자 주인 늙은이는 기뻐하였습니다. 김생은 어리둥절하였습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보아도 영문을 알 수 없었지요. 그저 얼굴이 벌개져서 두 손을 공손히 맞힌 채 곁에 앉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주인 늙은이가 말하였지요. 내 집은 대대로 역관 노릇을 하여 왔네. 벼슬이 이품에 이르고 살림이 넉넉하니 무슨 부족할 것이 있겠냐마는 이 몸 외에 딸 자식 하나뿐일세. 딸아이가 혼례를 치르기도 전에 사위가 될 사람이 갑자기 죽었네. 이팔 청춘으로 빈 방을 지키고 있는 모양이 불쌍하기 그지없네만 예의란 것이 있고 남의 눈도 있어 재가를 시키지 못하였네. 이렇게 3년이 지났는데 어젯밤 슬피 우는 소리를 듣자니
내 마음이 찢어질 듯 하였네. 길 가는 사람도 그 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상할 것이거늘 하물며 딸 자식 하나뿐인데 이 마음이 오죽할까. 내 계책이 없어 종들을 시켜 새벽 길거리에 나가 잘났든 못났든 귀하건 천하건 처음 만나는 젊은이를 무작정 데려다가 딸의 운수를 시험해 보려고 했다네. 뜻밖에도 그대가 내 딸의 사주팔자와 맞아 떨어지네 그려. 홀로 된 저 아이를 자네가 맡아주는 것이 어떻겠나? 그러더니 주인 늙은이는 김생을 붙들어 손을 이끌었습니다. 행랑채를 지나 한 곳에 이르니 꽃나무를 심은 동산이었지요. 담장 안에는 연못이 있었습니다. 연못 가에는 쪽배 한 척이 매어 있었는데 두세 사람이 타기에 맞춤인 것이었지요. 두 사람은 쪽배에 같이 올라 연못을 건넜습니다. 물 위에는 연꽃들이 향기를 풍기고 있었지요. 가운데로 얼마쯤 배를 저어가니 조그만 섬이 우뚝 솟아 있었습니다. 주인 늙은이는 김생을 그 자리에 남겨놓고 안으로 들어갔지요. 조금 지나 푸른 옷을 입은 젊은 여인 둘이 나와 절을 하며 맞아들였습니다. 그 뒤를 따라 한 곳에 이르니 이 집 낭자의 방이 나왔습니다. 젊은 낭자가 아리답게 단장하고 문 안에 다소 곳이 서 있는데 그의 모습은 어여쁘기 그지없었지요. 김생이 주춤거리며 다가가자 낭자가 조심스레 나와 김생을 맞아들이고 절을 하였습니다. 김생은 자리 위에 엉거주춤 앉았지요. 곧 음식을 들여왔습니다. 산의 진미가 다 오르고 진기한 그릇들이 상 위에 가득 놓였지요. 김생은 부끄러워 얼굴을 붉게 뿐 감히 수저를 들지 못하였습니다. 주인 늙은이가 입을 열었지요. 저 철없는 것이 누리는 부귀는 다 내 재산 덕이지. 내가 자네에게 바라는 것은 저 아이를 본댁이나 마찬가지로 은정으로 대해주고 못된 말과 질투가 금슬을 해치지 못하게 하는 것이네. 그렇게만 되면 백년 무궁한 낙을 누릴 걸세. 김생은 그래도 대답을 못하였습니다. 주인 늙은이는 빙그레 웃으며 몸을 돌려 밖으로 나갔지요. 그러자 어떤 노파가 들어와 침상에 비단 이부자리를 펴놓고 김생에게 신방으로 들어가기를 청하였습니다. 김생은 끌리듯 들어갔지요. 김생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마음을 진정하지 못하였습니다. 해가 서발이나 떠오른 다음에야 김생은 깨어났지요. 일어나고 보니 옷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본을 떠서 새 옷을 만들려고 몰래 보냈습니다. 말이 끝나기 바쁘게 노파가 반짓고리를 들여왔습니다. 새 옷이 다 되었으니 어서 입어보십시오. 새로 만든 옷이 몸에 꼭 맞았습니다. 김생은 기뻐하며 새 옷을 입고 조반을 치렀지요. 주인 늙은이가 들어와 간밤에 잘 잤느냐 인사말을 건네자 김생은 더듬더듬 대답을 하였습니다. 어르신께서 베풀어진 은혜 감사합니다. 그러나 묘 제사가 가까웠고 갈 길은 멀어 한 시각이라도 지체하다가는 기일을 놓칠 듯하니 감히 떠나기를 아뢰옵니다. 조상의 묘가 여기서 몇 리인가? 100여리 남짓하옵니다. 고생고생 걸어서는 사흘길이 되겠네만 말을 타고 급히 가면 반나절이면 가닿겠네. 이틀 동안 더 묵게 이 늙은 것을 섭섭하게 하지 말고 부친께서 엄하게 훈계하였사온데 여기서 지체하다가 나중에 좋은 옷을 입고 좋은 말을 타고 호기 있게 갔다 오면 일이 드러나기 쉽습니다. 내가 벌써 잘 생각해 보았네. 일이 잘 될 터이니 아무 염려 말게. 실은 김생도 떠나기가 아쉽던 참이라
그 말을 받아들였지요. 내 성은 박씨고 벼슬은 충주부 지사네. 세상 사람들은 내 집 재산을 두고 나라 안에서 첫째가는 부자라고들 보태어 소문을 내네. 그래서 보잘것없는 이름이 널리 알려졌다네. 자네도 혹 들었는지 모르겠네. 밭 가는 농부들도 다 아는 이름이 아닙니까? 내가 아들이 없다 보니 후원을 대궐 동산처럼 꾸려놓고 그걸 낙으로 삼고 있네. 이틀이 지나 김생은 길을 떠났지요. 말을 타고 종들이 뒤를 따르니 행차가 당당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날이 저물기 전 조상의 산소가 있는 오리 밖에 다다랐지요. 김생은 헌 옷으로 갈아입고 집신 간발을 한 다음 조상의 묘를 보러 산으로 들어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제사를 지내고 돌아서서 길을 조금 걷다 보니 길 옆에서 경마자비가 말 고삐를 잡고 기다리고 있었지요. 김생은 다시 비단 옷으로 갈아입고 말을 달려 노인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김생이 그 길로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자 주인 노인은 또 만류하였지요. 김생은 또 꿈 같은 나날을 보내며 정이 흠뻑 들었지요. 헤어질 날이 되자 눈물이 절로 흘러 얼굴을 적시는데 낭자는 낭자대로 다시 만날 날을 묻는 것이었습니다. 집에 엄한 부친이 계시니 내 마음대로 놀러 다닐 수 없는 처지입니다. 봄, 가을 시제에 내가 대신 가게 되면 오늘처럼 다시 만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 이별이 몇 년이 될지 알 수 없소. 그는 말과 함께 눈물이 줄줄 쏟아졌습니다. 원래부터 김생은 부시 주머니를 가지는 것이 큰 소원이었는데 집이 가난하다 보니 장만할 길이 없었지요. 박노인의 집에서 고운 비단에 정성껏 술을 놓아 부시 주머니 하나를 만들어주자 김생은 진기한 보물처럼 늘 만지작거리던 터라 손에서 놓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낭자가 말하였지요. 그 주머니를 큰 주머니 안에 감추면 사람들이 알아차리지 못할 것이옵니다. 전에 입던 옷으로 갈아입은 후에 이 주머니만 차면 두드러지게 눈에 띌 것이 아니옵니까? 김생은 낭자의 말대로 부시 주머니를 배 주머니 안에 넣었지요. 집으로 돌아와 다녀온 인사를 올리자 아버지는 꼬치꼬치 캐물었습니다. 김생이 묻는 대로 자세히 대답을 하자 곧 글을 읽으라고 엄하게 일렀지요. 김생은 입으로 웅얼웅얼 글 읽는 소리를 내었지만 생각은 늘 박노인의 집에 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김노인이 아들에게 안방에 들어와 아내와 함께 자라고 허락하였지요. 밤이 들어 안방에 들어가니 찢어진 창문지에는 뼛속을 쑤시는 찬 바람이 불어들고 배 이불에서는 이 벼룩이 성하였습니다. 부스스한 머리에 해진 치마를 걸친 아내 꼴을 보니 앙상하게 야인 얼굴에 때가 꾀재재한데 그래도 남편이 온다고 일어나 맞아들였지요. 김생은 그만 정이 뚝 떨어지는 듯 싶어 말 한마디 건네지 않고 생각에 잠겼지요. 박노인의 집에서 즐겁게 보내던 일을 떠올렸습니다. 긴 한숨이 절로 나왔지요. 잠 못 들고 뒤척이다 새벽 종이 울릴 무렵에야 겨우 눈을 붙여 해가 높이 뜨도록 깨지 못하였습니다. 아내가 먼저 일어나 가만히 생각해 보니 이상하기 그지없었지요. 전에는 늘 정이 두텁더니 선대의 무덤을 보러 갔다 온 뒤 이렇게 찬바람이 부니 딴 곳에 정을 둔 사람이 있는가 보다. 그러나 김생의 차림새를 아무리 훑어보아도 옷에는 아무런 의심 가할 것이 없었습니다. 어쩌다가 김생이 차고 다니는 배 주머니를 보니 전에는 홀쭉하던 것이 지금은 이상하게
불룩하게 보였지요. 몰래 안을 뒤져보니 과연 자그마한 비단 주머니가 나왔습니다. 비단 주머니 안에는 붓이와 붓잇돌이 들어있고 은돈까지 있었지요. 아내가 부하같이 밀어 그것들을 상 위에다 버려놓고 김생이 깨어나면 망신을 주리라 벌렸지요. 조금 뒤 김생의 아버지가 서슬이 펄에서 들어왔습니다. 이런, 아직 잔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어느 겨를에 글을 읽겠느냐. 문을 벌컥 열고 욕을 하는 바람에 김생은 엄격결에 일어나 급히 옷을 주워 입었습니다. 김노인은 눈을 굴리다가 문득 상 위에 놓인 물건이 눈에 띄자 놀랍고 분통하여 길길이 날뛰었지요. 노인은 김생을 불러다 놓고 사정없이 매를 쳤습니다. 김생이 아픔을 참다 못해 낱낱이 사실대로 말하자 그 길로 이웃에 편지를 내어 건장한 하인 하나를 얻어 당장 박노인을 부르러 보내었지요. 박노인은 멸시를 참고 서둘러 말을 몰아 김노인 집으로 왔습니다. 김노인은 대뜸 목에 핏대를 돋우며 욕을 하였지요. 예의를 무너뜨려도 분수가 있는 법이요. 음탕한 딸의 말을 그대로 따르는 것도 안 될 일이지만 어째서 내 아들까지 그르친단 말이오. 사위를 맞아들이는 행차가 그만 어긋나서 이렇게 되었으니 피차 불행이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저질러 놓은 일이니 어쩌겠습니까? 두 집이 정리하여 서로 간섭을 안 하면 그만이지 하필 남의 부족한 점을 큰 소리로 욕할 것이야. 있소. 김노인은 그 말에 그만 말문이 막혔지요. 박노인은 자리를 털고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이댁 아들과 내 딸이 부부간의 정을 맺었던 것은 피차 잊어버리고 두 집 간에 서로 난처한 일이 없도록 하길 바라오. 한 해가 지난 어느 날 박노인이 비에 젖어 김노인의 집에 들어섰지요. 김노인이 대뜸 핀잔을 주었습니다. 전날에 철석같이 약속을 하고서 어찌 내 집에 다시 발길을 하오? 교회에 나갔다가 공교롭게 소나기를 만났구려. 이 근방에는 다른 아는 사람이 없기에 감히 귀댁에 들어와 비를 잠시 피하려 하니 부디 양해를 바라오. 김노인은 기쁜 빛을 띠며 말하였습니다. 내가 오랜 장막비에 혼자 앉아 답답하던 차이니 어서 올라와 한담이나 나눕시다. 하며 맞아들였습니다. 박노인은 정중히 예의를 차리고 나서 재미나는 이야기판을 벌렸지요. 김노인은 한평생 마을 구석에 눌러박혀 살아온 훈장이라 종일 있어도 판에 박은 듯한 가난살이 이야기뿐이었습니다. 박노인의 이야기는 구수할 뿐더러 가려운 데를 긁어주듯 비위를 맞추어 주니 마음이 기쁘기 그지없었지요. 박노인은 김노인의 마음을 벌써 가늠하고 곧 따라온 하인을 불렀습니다. 내가 바삐 다니다 보니 속이 비어 시장하구나. 빨리 주머니에 있는 남은 음식을 가져오라. 종이 진수성찬을 올리자 박노인은 잔에 가득 술을 부어 김노인에게 권하였지요. 김노인은 처음에는 사양하였지만 이내 한 잔, 두 잔 받아 마셨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점점 기분이 좋아져 가슴에 쌓인 온갖 시름이 구름 사라지는 듯 하였지요. 워낙 탁배기에 나물 안주밖에 모르던 사람이 진수성찬의 좋은 술을 마시니 취기가 뻗쳐 눈앞이 몽롱해지고 있었습니다. 박노인은 한껏 즐기다가 돌아갔지요. 김노인은 취한 김에 박노인을 붙들고 그대는 좋은 술동무요. 꼭 자주 들러주길 바라오. 하고 청하였습니다. 김노인은 문 밖까지 발에다 주고 나서 취한 김에 방 안에 들어가 가족들을 모아놓고 한바탕 박노인을 칭찬하다가 그대로 골아떨어지고 말았지요.
다음날 아침에 깨어나니 어제 일이 후회되었으나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박노인은 종을 보내어 김생의 집 동정을 몰래 살펴보라 하였지요. 어느 날 종이 돌아와 말했습니다. 김노인네 집에서 닷새 동안 끼니를 끓이지 못하여 내외가 다 쓰러졌는데 보기가 안 좋습니다. 박노인은 그 길로 김생에게 편지를 보내어 수천 양의 돈을 실어 보냈습니다. 김생의 집에서는 모두가 기뻐하며 진수성찬으로 배를 불렸지요. 그러나 김노인에게는 다른 곳에서 구워온 것이라고 둘러대어 알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김노인은 하도 배가 고팠던지라 꼬치꼬치 따져 물을 새도 없었지요. 하루 이틀 지나도록 끼니 걱정이 없는 것이 이상하여 따져보니 김생은 할 수 없이 연유를 사실대로 말하였습니다. 김노인이 성을 내었지요. 차라리 굶어 죽을 지언정 어찌 앉아서 남의 물건을 명색 없이 받는단 말이냐. 이 뒤로는 아예 그런 짓을 하지 말거라. 그리고 날이 지나 어느덧 돈이 다 떨어지니 또 그 전처럼 굶게 되었지요. 빚이 산 더미처럼 쌓이고 당장 굶어 죽게 되었습니다. 박노인은 김생의 집 형편이 그 모양이 된 것을 알자 쌀 10섬과 얼마간의 돈을 보내주었지요. 당장 죽게 된 부모를 보며 애간장을 태우던 김생이었습니다. 김생은 그것을 받아 상다리가 부러지게 음식을 차렸지요. 김노인은 앓으며 정신이 가물거리는 와중에도 그저 먹을 것만 찾고 있었습니다. 김생은 서둘러 음식을 만들어 대접하였지요. 며칠이 지나 김노인이 병을 털고 일어났는데에도 맛 좋은 음식이 떨어지지 않았지요. 김노인이 물었습니다. 이게 어디서 났단 말이냐? 김생은 또 사실대로 말을 올렸지요. 김노인은 빙그레 웃으며 말하였습니다. 그 사람이 어찌 급한 때마다 도와줄 수 있다더냐. 앞으로는 아예 받지 말거라. 김노인은 편안히 누워 걱정 없이 대여섯 달을 보내었습니다. 그러다가 쌀독이 또 비게 되니 속이 타기는 전보다 10배나 더하였지요. 날이 갈수록 고생은 점점 더 심해져만 갔습니다. 김노인은 방구석에 앉아 속만 탈 뿐이었지요. 그런데 난데없이 종 하나가 엽전 200괴미를 가지고 와서 아들에게 주었습니다. 박노인 집에서 보내온 것이었지요. 김생은 저번에 아버지의 엄한 말을 들은지라 사양하려 하였습니다. 김노인이 말하였지요. 남의 딱한 처지를 민망히 여겨 제사에 쓸 물건을 보내준 것인데 아예 물리쳐 버리면 인정으로 보나 의리로 보나 일이 되겠느냐. 절반만 받고 절반은 돌려보내도록 해라. 김생은 아버지 말대로 하였습니다. 다음날 박노인은 음식을 잔뜩 차려 가지고 와서 김생을 찾았지요. 김생이 또 물리치려고 하자 아버지가 말렸습니다. 이왕 만든 음식을 그냥 돌려보내 내버리게 할 수야 없지 않느냐. 박노인과 김노인은 마주 앉아 향기로운 술을 기울이고 온 집안이 왁자하니 둘러앉아 모두 맛있는 음식으로 배를 불렸습니다. 박노인은 은근히 김노인에게 잔을 권하였지요. 김노인은 주는 대로 받아 마시다 보니 그대로 곤드레 만드레가 되었습니다. 마음이 흥그러워진 김노인은 아들을 앞에 불렀지요. 네가 박시댁 교수와 본디 생판 모르는 남남이었지만 생각지 않은 연분을 맺게 되었으니 이 역시 인연이다. 네가 매정하게 발길을 끊어 남의 한평생을 허무하게 만들 수야 있겠느냐. 오늘 밤이 참 좋구나. 가서 하룻밤을 자고 오너라. 김생은 뛸 듯이 기뻐 얼른 대답을 하였습니다. 박노인은 절을 하며 살해하고 그 자리에서
김생을 말에 태워 자기 집으로 보내었지요. 김생이 다음날 아침 돌아와 아버지에게 문안을 하러 들어가니 김노인은 어제 일을 까마득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가 이상하여 물었습니다. 김생이 어제 있었던 일을 말하자 김노인은 후회도 되려니와 부끄럽기도 하여 아들을 탓하지 못하였지요. 이때부터 김생이 하는 대로 내버려 두고 그의 말이라면 그대로 들어주며 야단치는 일이 없었습니다. 박노인은 날마다 술과 음식을 싣고 와서 속을 터놓고 세간 일을 의논하곤 하였지요. 김노인은 가난 살이 끝에 일찍 부모를 여의고 수염발이 희도록 낙이라고는 모르다가 먹고 살 걱정이 없어지고 또 날마다 즐겁게 술을 마시니 이제야 살 재미가 생겼습니다. 지난달 고생하던 것을 생각하면 절로 몸서리가 쳐졌지요. 하루는 박노인이 말하였습니다. 대개 아들이 우리 집에 자주 다니게 되니 사람들이 눈에 띄지 않을 수 없소이다. 그래서 이제부터 내 집에 발길을 끊어주었으면 하오. 김노인이 놀라 말하였지요. 그럼 내가 며느라기를 몰래 우리 집으로 맞아들여 남의 눈에 띄지 않게 하오리다. 댁의 아들이 아직 나이가 어린 선비로 위로는 부모가 있고 아래로는 본댁이 있는 터이니 결코 작은 댁을 집안에 둘 수는 없을 것이 아니오. 무슨 묘책이라도 있으면 가르쳐 주시오. 내 귀댁 곁에 집안채를 따로 지어 아침 저녁 다니기 편하도록 하려는데 댁의 생각은 어떠하오? 그렇게 하시지요. 집이 다 되자 박노인은 밤에 딸을 김생의 집에 보내어 시부모와 본댁에 인사를 올리고 그대로 시집에 눌러 살게 하였습니다. 어느 날 김생이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아버님과 어머님은 평생 고생만 하여 만년에 이르렀으나 불초한 자식이 나이가 아직 어리고 배운 것도 없어 오늘 적으나마 부모를 효성으로 봉양하자면 새 집으로 이사하여 부귀를 누리며 편히 살도록 하는 길밖에 없사오니 제 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바로 박씨 부녀의 뜻입니다. 저는 그 말을 전할 뿐입니다. 김생의 어머니는 김노인에게 알렸습니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구려. 화가 난 김노인의 부인이 말하였지요. 내가 여태껏 당신을 따라다녔지만 어느 하루 걱정 없는 날이 있었소. 오늘 다행히 먹을 걱정, 입을 걱정을 안 하고 마음 편히 잘 살게 되었으니 박시댁 따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오. 오늘 또 제가 정성으로 나를 맞아들여 여생을 편히 보내도록 해주겠다는데 무슨 나쁠 것이 있다고 고집을 부리시오. 그럼 임자나 갈 테면 가시오. 나는 이 오막살이를 지키고 있겠소. 김생의 어머니는 그 길로 새 집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김생이 이따금 가보면 수십이나 되는 하인들이 대문 간에서 절을 하고 왼쪽 오른쪽에서 공손히 보축하여 곧바로 별채로 모셨습니다. 방 안에는 책들이 가득하고 울긋불긋한 꽃 장식이 요란하게 있었지요. 앉아도 보고 누워도 보며 날이 저물도록 차마 떠나지 못하다가 억지로 일어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니 쓰러져가는 오막살이 몇 칸이 그 전대로 쓸쓸하였지요. 인제 살면 얼마를 더 살고 그런데 무엇 때문에 이런 고생을 사사 할꼬 이런 생각이 불현듯 들었지요. 김노인은 곧 아들을 불렀습니다. 내 혼자 빈집을 지키고 있으면서 내게 음식 걱정을 시키니 도리어 배단스럽기만 하구나. 또 늙음하게 따로 세간을 내었으니 꼴이 안 되었다. 이제는 네 생각대로 내가 새 집에 옮겨가 단란하게 살련다. 김생의 아버지는 그날로 집을 옮겼습니다. 박노인은 얼마 지나서 땅 문서를 가져다가 김생에게 주었지요. 집안 살림에 걱정이 없게 되자 김생은 공부에 열중하여
얼마 뒤 과거에 급제하여 세상의 이름을 드날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임금님과 새 선비. 성종 임금 시절 영남에 사는 어느 새 선비가 같은 해에 과거에 급제하였지요. 나이도 서로 같고 어릴 때부터 공부도 함께하여 아주 끈끈한 사이였습니다. 우리 세 사람은 다 함께 대과에 급제하기를 원하고 혼자 출세하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 그들은 서로 서약을 하고 과거에 초시에 합격하여도 세 사람이 동시에 합격되지 않으면 회시를 보지 않았지요. 나이는 30이 되었고 성균관 생활을 한 지 10여 년이 넘어 그들의 고생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의복은 점점 더 남루하였지요. 하루는 달밤에 새 친구가 난간에 의지하여 달을 구경하노라니 고향 생각이 너무도 간절해졌습니다. 해진 옷에 이가 생겨서 서로 이를 잡다가 한 친구가 물었지요. 임금님 몸에도 이가 있을까? 이는 사람의 몸에 항상 있는 것이니 임금의 몸이라 하여 어찌 없겠는가? 이는 대부분 해진 옷에 있는 것이지. 임금님은 항상 비단 옷을 입고 또 자주 옷을 갈아입으시니 반드시 없을 것이야. 두 친구는 계속 논쟁을 하다가 소리가 점점 높아져 한바탕 큰 싸움을 벌였습니다. 이때 성종 임금이 미행으로 성균관 담 밖을 지나다가 그들이 논쟁하는 소리를 듣고는 크게 웃으며 궁궐로 돌아왔지요. 새 친구가 밤이 깊어 방으로 들어가 취침하려고 할 때 방문이 갑자기 열리더니 앞에서 붉은 보퉁이 하나를 던져 넣는 것이었습니다. 새 친구가 깜짝 놀라 일어나 촛불을 밝히고 보퉁이를 열어보았더니 그 속에는 흰 솜 조각으로 10겹이나 싼 것이 들어있었지요. 그것을 차례로 열어보니 임금의 일을 3개 싸서 주다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새 친구는 크게 놀라였지요. 다음날 성균관에서 베푸는 과거 시험 날짜가 내일로 정해졌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새 친구가 과장에 들어가서 임금이 친히 낸 글재를 우러러 보니 영남 유생이 임금의 일을 받은 것에 대해 감사하며 지어 올리는 글이라 적혀 있었습니다. 과장에 가득 찬 유생들은 글재의 뜻을 알지 못하여 거의 모두가 글을 짓지 못하고 흰 종이인 채로 가지고 나왔지요. 새 친구는 서로 약속한 일과 간밤에 서로 다툰 말을 가지고 조리 있게 글을 지어 올렸습니다. 그래서 다 함께 과거에 급제하였다고 합니다. 친구에게 속은 장사꾼. 옛날에 장사꾼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꾀도 많았지만 걱정도 많았지요. 장사꾼이 어느 날 먼 나라로 물건을 팔러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떠날 날이 다가올수록 잠을 이루지 못하였지요. 그동안 번 돈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몰라서 잠을 이루지 못한 것입니다. 돈을 가지고 가는 것도 집에 두고 가는 것도 안심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장사꾼은 어떻게 하면 돈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을까 곰곰이 생각한 끝에 한 가지 좋은 방법을 생각해내었지요. 옳지, 쇠붙이를 사면 되겠구나. 무게는 무겁고 값은 나가지 않으니 아무도 훔쳐갈 염려가 없잖아. 또 불에 탈 염려도 없고 음식처럼 썩지도 않고 낡지도 않으니 쇠붙이가 제일이야. 다음날 장사꾼은 돈을 몽땅 털어 쇠붙이 1000근을 사서 가장 믿을 만한 친구에게 맡겼지요.
이보게 잘 부탁하네. 내가 돌아오면 쇠붙이를 꼭 돌려주게. 창고에 가득한 쇠붙이를 보고서야 안심이 된 장사꾼은 가벼운 마음으로 길을 떠났지요. 그리고 1년 뒤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쇠붙이 값이 엄청나게 오른 것이지요. 장사꾼은 날아갈 듯 기뻤습니다. 고향에 도착하자마자 얼른 친구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동안 내 쇠붙이를 잘 보관해 주어 고맙네. 이제 내 쇠붙이를 돌려주게. 그런데 이 친구가 갑자기 울상을 지으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이보게 정말 미안하네. 자네가 맡기고 간 쇠붙이를 저 창고에 잘 보관해 두었는데 글쎄 창고 안에 있던 쥐가 그 쇠붙이를 몽땅 먹어치웠지 뭔가. 너무 오랫동안 창고에 갇혀 있다 보니 쥐가 별걸 다 먹더군. 정말 미안하네. 장사꾼은 친구의 말을 듣고 기가 막혔습니다. 세상에 쇠붙이를 먹는 쥐가 있다고? 장사꾼은 친구의 속셈을 눈치채었지요. 하지만 당장 쇠붙이를 내놓으라고 하여 순순히 내놓을 친구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장사꾼은 천천히 방법을 생각해 보기로 하고 일단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친구는 장사꾼이 완전히 속아 넘어간 줄 알고 만세를 불렀지요. 그러면서 자신의 변함없는 우정을 보여주기 위해 장사꾼을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하지만 장사꾼은 초대를 거절하였습니다. 내가 지금 바쁜 일이 있으니 나중에 가겠네. 인상 한번 쓰지 않고 웃으며 거절하니 친구도 별 의심 없이 집으로 돌아갔지요. 친구가 돌아가고 생각에 잠긴 장사꾼은 다음날 몰래 친구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집 앞에 놀고 있는 친구의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아이가 없어진 걸 안 친구의 집은 발칵 뒤집히고 말았지요. 온 동네방네 아이를 찾느라 야단 법석이 났습니다. 장사꾼은 다음 날 친구의 집으로 가보았지요. 그러고는 시치미를 딱 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혹시 자네 아들이 줄무늬 셔츠와 흰 바지를 입고 있지 않았나? 장사꾼의 말에 친구는 귀가 번쩍 트였지요. 맞네. 장사꾼은 능글맞게 또 물었습니다. 혹시 검은 신발을 신고 빨간 모자를 쓰지 않았나? 맞네, 맞아. 그런데 내 아들을 어디서 보았나? 장사꾼이 웃으며 대답하였지요. 어제 자네 집 앞에서 놀고 있던 아이를 까마귀란 놈이 냉큼 낚아채 가던걸. 장사꾼의 말을 들은 친구는 버럭 고함을 질렀습니다. 옛끼 이 사람, 아무리 무거워봤자 한 군도 안 나가는 까마귀가 어떻게 8살짜리 아이를 몰고 간단 말인가? 그러자 장사꾼이 비꼬듯 말하였지요. 뭐 그리 놀랄 일도 아니지. 쥐가 1000근이나 되는 쇠붙이를 몽땅 먹어치우는 세상에 까마귀가 아이 하나 물고 가는 것쯤이야 별일도 아니지 않은가? 그제야 친구는 일이 어떻게 된 건지 눈치를 채었지요. 친구는 장사꾼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희복의 친구, 내가 정말 잘못했네. 당장 자네 쇠붙이를 돌려주겠네. 나를 용서해 주게나. 이렇게 나오니 장사꾼도 더 이상 도리가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화해하고 서로 오순도순 재미나게 살았다고 합니다. 무뿌리가 된 산삼. 옛날 매봉산에는 마음씨 좋은 산신령이 살고 있었습니다. 산신령은 매봉산뿐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마을까지 두루 지키고 있었지요. 산신령은 산 속에 앉아 있으면서도
산이나 마을에서 일어나는 일을 손바닥처럼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하루는 마을 쪽을 내려다보던 산신령이 안타까운 듯이 중얼거렸습니다. 저런 나무꾼 총각이 눈물을 흘리고 있구나. 늙고 병든 어머니를 낫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말이지. 산신령은 나무꾼을 도와주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눈을 감고 주문을 외우기 시작하였지요. 산신령의 주문이 끝나자마자 나무꾼은 갑자기 산에 가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빈 지게를 지고 집에서 나왔습니다. 이제 나무꾼 총각을 직접 만나봐야지. 산신령이 주문을 외우자 어린 산의 아이로 변하였지요. 산의 아이로 변한 산신령은 천천히 산을 내려갔습니다. 나무꾼이 고갯길을 올라오고 있었지요. 산의 아이는 나무꾼과 마주치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모님과 같이 산에 왔다가 길을 잃었어요. 저를 산 아래 마을까지 좀 데려다 주세요. 나무꾼이 말했습니다. 산속을 헤매고 다니느라 고생이 많았겠구나. 얘야, 하지만 이제 안심하거라. 내가 안전하게 아랫 마을까지 데려다 주마. 나무꾼은 산의 아이를 데리고 마을을 향해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산의 아이가 품속에서 산삼을 꺼내 보이며 나무꾼에게 말하였지요. 이 고개 너머 숲의 무밭에서 이것을 캤습니다. 어머니께 드리면 기운을 차리시게 될 거예요. 산의 아이는 산삼을 무라고 말하며 나무꾼에게 주었습니다. 이때 맞은편 숲에서는 욕심꾸러기 영감이 나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산의 아이가 하는 말을 들었지요. 가만히 있자. 저건 무가 아니라 산삼이잖아. 고개 너머 숲에 산삼밭이 있다 이거지. 영감은 나무꾼의 손에 들린 산삼을 보고 쾌재를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당장 고개 너머 숲으로 달려갔지요. 나무꾼은 집으로 돌아와 산삼을 어머니에게 다려들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의 병이 씻은 듯이 나았지요. 내가 건강한 몸으로 되돌아오다니 믿어지지 않는구나. 얘야, 내게 어떤 약을 먹였니? 물을 다려드렸습니다. 나무꾼은 어머니에게 무뿌리에 달려있던 잎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가 웃으며 말하였지요. 얘야, 이건 무가 아니라 산삼이란다. 예? 나무꾼은 깜짝 놀랐습니다. 산의 아이가 고개 넘어 숲에 있다고 한 무밭, 아니 삼삼밭이 생각이 났지요. 그래서 한 걸음에 산삼밭으로 가보았습니다. 그러나 이미 한 발 늦었습니다. 욕심꾸러기 영감이 모두 다 캐어가 산삼은 한 뿌리도 남아있지 않았지요. 영감은 산삼을 집에 쌓아놓고 기쁨을 감추지 못하여 연신 싱글벙글 웃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귀한 산삼을 한꺼번에 얻다니 나는 정말 복을 듬뿍 타고난 사람인가 봐. 영감은 산삼을 어디에 쓸 것인지 궁리를 해보았습니다. 산삼을 다 먹어버릴까? 아니야. 벼슬을 한 자리 못하면서 200살까지 살면 무슨 소용이야? 차라리 산삼을 골원님에게 바쳐 벼슬이나 한 자리 얻자. 영감은 원님을 찾아가 보았습니다. 그러고는 원님에게 산삼을 바치며 벼슬을 달라고 부탁하였지요. 원님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끄덕 했습니다. 벼슬을 주지. 주고 말고 귀한 산삼을 가져왔는데 그 정도 부탁도 못 들어주겠느냐? 어서 상자를 열어보거라. 어떻게 생긴 산삼인지 궁금하구나. 예. 영감은
원님이 지켜보는 가운데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상자 속에는 산삼뿌리가 아니라 썩은 무뿌리가 들어있었지요. 무 썩는 냄새가 코를 찌르고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지요. 상자를 열자마자 하얀 연기가 새어나오더니 원님은 그 연기에 눈이 멀어버렸으며 영감은 몸의 절반이 마비되어 버렸습니다. 산신령은 두 사람을 벌주고도 화가 풀리지 않았지요. 고얀 놈, 산삼밭을 망쳐놓아 이제 아무도 이 고개로 다니지 못하도록 해야겠다. 그래서 산신령은 고개를 칡 덩굴로 칭칭 감아 놓았습니다. 그리하여 그 후로는 사방팔방으로 우거진 칡 덩굴 때문에 그 누구도 고갯길을 다닐 수 없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뒤부터 사람들은 이 고개를 칡 고개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잉어와 메뚜기. 아주 먼 옛날 맑은 물이 있는 강이 있었습니다. 그 강에는 황새와 개미, 메뚜기가 서로 도우며 살고 있었지요. 어느 따뜻한 봄날 다정한 세 친구는 나란히 모여 앉아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얘들아, 우리 강에 가서 물고기를 잡으며 노는 건 어때? 황새가 먼저 말하였지요. 좋아, 맛있는 물고기 죽을 쑤어서 배불리 먹으며 놀자. 개미가 좋아서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너 같은 꼬맹이가 무슨 일을 하겠니? 내가 다 할 텐데. 메뚜기가 말하였지요. 개미는 인상을 찌푸리며 메뚜기를 바라보았습니다. 뒤처지지 말고 어서 뛰어오기나 해. 메뚜기는 개미를 돌아보며 소리쳤지요. 개미는 메뚜기를 쫓아갔습니다. 황새야, 날개를 펼쳐서 먼저 강으로 가렴. 개미야, 너를 두고 혼자서 날아갈 수는 없어. 황새는 천천히 개미 뒤를 따라 걸었습니다. 한참 후에야 땀을 뻘뻘 흘리며 강가에 이르렀지요. 강가에 도착한 세 친구는 각자 맡은 일을 시작했습니다. 황새는 강물 속에 들어가 물고기를 잡았지요. 개미는 잡아온 물고기의 배를 가르고 깨끗이 씻었습니다. 메뚜기는 가마솥을 걸고 불을 지폈지요. 황새와 개미는 신바람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메뚜기는 불을 피우다 말고 황새만 바라보았지요.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가 맡은 일이 제일 시시해 보였습니다. 메뚜기는 부지깽이를 내던지고 황새에게 갔습니다. 황새야, 물고기 잡기가 힘들지? 이제 쉬면서 불이나 때렴. 내가 물고기를 잡을게. 뭐? 그게 무슨 말이니? 내가 물고기를 잡을 테니 넌 불을 때란 말이야. 몸집이 작은 네가 어떻게 물속에 들어간다고 그래? 잘못해서 물고기에게 잡아 먹히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어서 돌아가서 불을 지펴. 나도 할 수 있다고. 메뚜기는 웃을 대며 물속으로 풍덩 뛰어들었습니다. 황새는 기가 막혔지요. 멍하니 메뚜기를 바라보고 있는데 팔뚝만한 잉어가 나타났습니다. 메뚜기야, 조심해. 뒤에 잉어가 있어. 황새는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잉어는 물로 뛰어든 메뚜기를 눈 깜짝할 사이에 꿀꺽 삼켜버렸지요. 내 말을 듣지 않더니. 황새는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안 되겠다. 잉어를 잡아와야지. 마음씨 좋은 황새는 서둘러 잉어를 찾아갔습니다. 한참 뒤 황새는 잉어를 물고 나왔지요. 개미야, 어서 와서 잉어 배를 가르렴. 황새는 숨을 헐떡거리며
잉어를 내려놓았습니다. 개미는 서둘러 잉어 배를 갈랐지요. 잉어 뱃속에는 메뚜기가 들어있었습니다. 아이 더워. 메뚜기는 식은땀을 흘리며 폴짝 뛰어나왔습니다. 메뚜기는 여전히 우쭐거리며 입을 셀룩셀룩 거렸지요. 잉어 뱃속에서 벌벌 떨던 기억은 아예 잊어버렸습니다. 황새와 개미는 어이가 없었지요. 너희들은 왜 그렇게 멍하게 서 있니? 잉어를 잡느라 기운을 뺐더니 배가 고파 죽겠다. 어서 물고기 죽을 끓이렴. 메뚜기가 이마에 땀을 닦으며 재촉했습니다. 그 바람에 메뚜기 이마는 홀라당 벗겨지고 말았지요. 고기 밥이 된 걸 겨우 살려주었더니 황새는 한심하다는 듯이 입을 쑥 내밀었습니다. 아직도 자기가 제일 잘난 줄 알다니 언제쯤 그 버릇을 고칠까? 개미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메뚜기를 구해주고도 핀잔만 받은 황새는 한심한 메뚜기를 보며 자꾸만 입을 내밀었지요. 그 후로 황새는 입이 한 뼘이나 나왔습니다. 개미는 쭉 나온 황새의 입을 보니 자꾸만 웃음이 나왔지요. 그때 허리를 잡고 웃다 보니 개미의 허리가 가늘어졌다고 합니다.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